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 속의 이 남자의 이름은 미첼 롱으로 키 188cm에 온몸이 근육질이라 온라인에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아시아 1등 짐승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의 스펙 역시 꽤 화려합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를 졸업했고 인생 시나리오도 거의 풀옵션 수준이죠. 호화 주택에 살고 화목한 가정도 있습니다. 아내 말고도 이 아시아 1등 짐승남과 감정적인 얽힘이 있는 사람은 적지 않았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건축업계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건축가 오드리 팡입니다. 그녀는 동료들 입에서 늘 좋은 사람, 분위기 메이커, 작은 태양이라고 불리던 인물입니다. 둘 다 싱가포르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머나먼 스페인에서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인간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도심에서 무려 150km나 떨어진 살구나무 숲, 그곳에서 30번이 넘는 흉기 난도질과 강한 주먹 한 방이 오갔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18분 동안 차문이 닫힌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극단으로 치달은 사랑이 광기였을까요? 아니면 애초에 계획돼 있던 하나의 사기극이었을까요? 1981년생인 미첼은 어릴 때부터 싱가포르 최고의 중학교와 최고의 주니어 칼리지를 다녔고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의 전반부 인생은 늘 파란불만 켜진 길, 꽃과 박수로 깔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미첼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도 겪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슨 근육남이 아니라 말수도 적고 성격도 다소 괴팍한 통통한 아이였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제일 멋부리고 잘난 척하고 싶어하던 그 나이에 살이 찐 건 큰 감점 요소였고 그와 함께 찾아온 건 열등감과 불안감이었습니다. 대학을 막 졸업했을 때 여자 하나 만나 연애하는 것조차 힘들었던 미첼은 스스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헬스장에 파고들어 몸에 붙은 지방을 근육으로 바꿔냈고 원래부터 키도 큰 편이었던 그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미지상의 거대한 변화는 미첼에게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통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저기 과시하고 싶어서 그는 소셜미디어에 푹 빠졌고 스스로에게 아시아 1등 짐승남이라는 거만한 닉네임까지 붙였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우통을 벗고 근육을 자랑하는 사진이 도배되어 있었고 각도를 잡고 필터를 씌워 근육 하나하나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보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일적으로도 미첼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명문대 출신이라는 후광을 얻고 보험, 금융, 교육, 무역 등 여러 분야를 전전했고 한때는 그의 이름으로 된 회사가 최대 6개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했던 한 사람은 미첼은 말재주가 좋고 물건을 파는데 특히 능하고 잔꾀가 많아서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곧바로 말을 돌려 하지만 이 사람은 너무 변덕이 심해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사업 파트너 역시 미첼을 두고 성질이 지독하게 나쁘고 한번 사이가 틀어지면 험한 말을 퍼부으며 상대를 협박하기까지 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던 때의 미첼은 매력이 넘치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패를 견디는 능력은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2012년 미첼은 결혼을 하고 딸을 얻었으며 가족과 함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일과 사랑을 모두 손에 움켜쥐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아래에는 형편없는 재정 상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첼의 전 여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미첼은 어떤 일을 해도 오래 버티지 못해서 줄곧 돈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반면 그가 인터넷에서 만들어 놓은 완벽한 인생 이미지를 유지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집에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아이가 있었고 어느 것 하나 적게 드는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실속이 없는 사람, 겉으로는 든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이처럼 제멋대로인 사람이었습니다. 미첼의 그런 비틀리고 꼬여있는 인생에 비하면 오드리의 인생은 훨씬 더 단순하고 깨끗했습니다. 오드리는 꽤 실력 있는 건축가로 유명 대기업에서 10년 동안이나 한 곳에서 일해왔습니다. 동료들 눈에 그녀는 말 그대로 흠잡을 데 없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상사는 그녀를 팀의 분위기 메이커라고 했고 매일 활짝 웃으면서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래 함께 일한 프로젝트 디렉터는 오드리가 특히 밝은 성격이라 누구 생일이든 다 챙겼다고 합니다. 또 다른 디렉터는 명절 때마다 오드리가 모두에게 포인세티아 화분을 하나씩 선물하곤 했다고 회송했습니다. 값비싼 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고 했습니다. 어느 동료는 같이 밀라노로 출장을 갔을 때 자기가 무심코 좀 무섭다라고 말하자 오드리가 바로 그의 손을 꼭 잡아줬다며 언니 같은 사람이었다고 감탄했습니다. 집에서도 오드리는 집안의 기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와 남동생 셋이 함께 살면서 작은 엄마처럼 동생을 키워냈습니다. 오드리는 삶의 계획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나기 전 이미 새 직장을 구해놓았고 5월에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친척과는 4월 말에 일본 여행을 가기로 약속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선하고 낙천적이고 일도 잘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밀스러운 사랑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10년 동안 붙잡고 있던 하나의 집착이었고 이 집착이 결국 그녀를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 집착의 대상은 바로 미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이 훌쩍 넘도록 알고 지낸 사이였고 미첼은 오드리의 보험 설계사였습니다. 오드리에게 미첼은 아마도 그녀가 소녀 시절에 꿈꾸던 이상형이 현실로 나타난 듯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키가 크고 몸매가 좋고 명문대 출신의 말도 잘하고 일도 승승장구하는 이 남자. 너무 완벽해 보였고 오드리는 그렇게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를 동경하고 그를 숭배했습니다. 오드리는 이 감정을 10년 동안이나 품고 있었지만 끝내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오드리의 친구는 법정에서 오드리가 잘생긴 미첼을 정말로 좋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미첼은 딱 한 가지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바로 금융상품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에 따르면 오드리는 매번 미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그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첼은 이 큰 고객을 붙잡기 위해 입으로는 걱정하는 척하고 겉으로는 재치있고 유머러스하게 굴면서도 이야기를 돌리고 돌려 결국엔 항상 각종 투자 계획이나 재테크 상품 이야기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드리도 이런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이나 오드리는 미첼을 집 식구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해 보려고 했지만 매번 미첼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오드리의 동료들과 밥을 먹으며 새로운 고객을 만나는 자리에 나간 것 말고는 오드리의 가족들은 미첼이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만 깊이 빠져있는 짝사랑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오드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미첼이 우리 가족을 안 만나는 건 아직 때가 안 돼서일 거야. 그가 자꾸 일 이야기만 하는 건 욕심이 있고 나에게 더 좋은 미래를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오드리는 마음속의 남신과 조금이라도 더 연락을 이어가고 더 많은 공통분모를 만들어내기 위해 2015년에 그가 파는 보험 상품 2개를 산 데 그치지 않고 2023년 10월 사건 반년 전에 멍청한 짓 하나를 더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결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첼이 그녀에게 CPF라는 상품을 소개했는데 일종의 주택적립금에 해당하는 제도였습니다. 오드리는 집을 산 적이 없었고 그 계좌에는 싱가포르 달러로 약 50만 달러, 하나로 약 5억 6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오드리는 CPF 기관에 들어가 수익자란에 미첼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정확히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은 마침 미첼의 재정 상태가 가장 막다른 시기였습니다. 그의 여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미첼은 그때 돈이 없었고 본인도 스스로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허풍을 떨곤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것일까요? 엘리트 짐승남이라는 가면을 지키려면 그는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뼛속까지 사랑해온 오래된 고객 오드리는 그의 눈에 가장 살이 포동포동하고 가장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먹잇감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어느 날 미첼이 공들여 마련한 만담자리에서 그는 오드리에게 한편의 연기를 보여줬을지도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사업 한도가 얼마나 거대한지 떠벌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근슬쩍 한숨을 쉬며 자신의 연애가 잘 안되고 자신에게 진심인 여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푸념했을 것입니다. 이런 몇 마디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를 쉽게 잡을 수 없는 상처받기 쉬운 남자로 보게 만들기 충분했을 것입니다. 오드리는 당연히 마음이 너무 아팠고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 서둘러 자신이 그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뒤에도 미첼은 물러서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그 사랑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는데 이 말에 오드리는 순식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첼은 한술 더 떠 오드리를 자극했습니다. 그럼 네 보험 수익자는 왜 내가 아니야? 이런 말은 사랑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오드리 같은 사람에게는 핵무기급의 파괴력이었습니다. 오드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믿었고 서둘러 자신의 CPF 수익자란에 미첼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필요로 된다는 느낌 하나만으로도 오드리는 이성을 한쪽으로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한 건 그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큰 존재인지 증명하기 위해서였고
이것이 사랑에 대한 최대한의 성의이자 미래를 향한 하나의 투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드리는 몰랐습니다. 이 50만 싱가포르 달러는 미첼의 눈에는 이미 사랑이 아니라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살찐 먹잇감이자 동시에 오드리 인생의 사망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을요. CPF라는 건 사람이 죽어야 수익자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 뒤로 미첼은 날마다 멀쩡한 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럴듯하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지 궁리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의 악마 같은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그에게는 완벽한 범행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경찰이 수사하기 어렵고 자신이 깨끗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페인 여행이 계획되었습니다. 미첼이 어떻게 오드리를 구슬려 혼자 스페인까지 자신을 만나러 오게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국에서 10년 동안 기다려온 깜짝 선물을 주겠다고 지어냈을 수도 있고 사업을 같이 살펴보자며 이를 핑계를 대면서 일과 사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드리에게 이 여행은 10년 짝사랑 중에서 꿈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남신의 초대를 받았고 그것도 낭만적인 유럽에였습니다. 오드리는 가족들에게는 두루뭉술하게 스페인의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만 했지 그게 누구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곧 그녀가 이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녀는 엄청난 비밀을 품은 작은 소녀처럼 혼자서 행복을 향해 떠난다고 믿은 여행길에 올랐지만 실제로는 황천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첼은 자신이 빈틈없이 계획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세상에는 무엇을 해도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내비게이션처럼 나중에 수사를 맡게 될 경찰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4년 4월 3일 오드리가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날 미첼은 스페인의 알리칸테라는 곳에서 검은색 닛산 SUV 한 대를 렌트했습니다. 4월 4일 오드리는 스페인에 도착해 한 고급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가족들에게 호텔방 영상을 보내기도 했는데 곧 연인을 만나게 된다는 설렘이 화면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가족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모든 것이 더없이 평범하고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한편 미첼은 그녀에게서 70km 떨어진 또 다른 호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서두르지도 조급해하지도 않으며 최적의 공격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그 며칠 사이 두 사람은 만나서 함께 식사까지 했습니다. 미첼은 마지막 남은 인내심까지 쥐어짜며 완벽한 다정한 연인 역할을 해냈고 오드리를 달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이 파놓은 무덤 속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시간은 4월 9일로 흘러갔고 그날은 오드리가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저녁 약속을 준비하며 몸을 가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45분 미첼이 머무는 호텔의 CCTV에는 그가 밖으로 나서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검은 바지에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발걸음은 매우 빨랐습니다. 그는 그 검은색 닛산 차량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아 곧장 차들 사이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70km 떨어진 오드리가 머물고 있던 그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녁 8시 45분 검은색 닛산 승용차 한 대가 오드리가 머물고 있던 호텔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호텔 CCTV는 그녀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 미첼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녀의 짐, 그녀의 모든 물건은 방 안에 멀쩡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게 말해주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냥 밥이나 먹고 데이트나 한번 하고 올 생각이었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슴 가득 설렘을 안고 있는 한 여자와 속이 시커먼 한 남자를 태운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차는 갈수록 외진 길에 들어섰고 가로등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오드리가 아무리 둔하다 해도 이쯤 되면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는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식당 가는 길 아니잖아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미첼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한테 특별한 곳을 보여주려고.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이야. 승용차는 밤길을 그대로 뚫고 150km를 내달리며 아바닐라라는 곳을 향해 갔습니다. 3시간짜리 그 길은 길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했고 창밖 풍경은 번화함에서 황량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드리의 마음도 그 풍경처럼 서서히 식어 내려갔습니다. 깊은 밤 11시 28분 차는 마침내 큰 길을 벗어나 한 식당 주차장으로 꺾어 들어갔지만 그대로 지나쳐 더 안쪽으로 들어갔고 끝내 캄캄한 살구 과수원 옆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어진 18분은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면서도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18분입니다. 나중에 나온 법의와 감정보고서가 그 몇 분 동안의 지옥 같은 장면을 이어붙여 보여줄 뿐입니다. 차가 멈춰선 그 순간 미첼은 그동안 쓰고 있던 가식적인 얼굴을 송두리째 벗어 던졌습니다.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오드리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아 진이겨졌고 두개골은 그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뒤이어 동생이 시체 안치소에서 보게 된 그 모습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30번이 훌쩍 넘는 칼부림이 온몸을 난자하고 지나갔습니다. 18분 뒤 깊은 밤 11시 46분 살구나무 숲은 죽은 듯 고요해졌고 닛산 승용차는 다시 시동이 걸리더니 방향을 돌려 떠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미첼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를 10년 동안 사랑해온 여자는 그렇게 황량한 이국당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어서 보여준 행동은 너무나도 침착해서 보는 이의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차는 자신이 머물던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한번 멈췄습니다. 그는 어딘가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검은 옷을 처리하고 깨끗한 청바지와 파란 재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새벽 2시 6분 미첼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를 몰고 자신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CCTV에는 그가 걸어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천천히 걷고 있었고 마치 바람이나 쐬러 나갔다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차 안에 분명히 흔적이 남았을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날 상점에 가서 청소기를 샀습니다. 그가 빌려온 그 닛산차의 안팎을 아주 세심하게 청소했으며 가능한 모든 머리카락, 피부 조각, 흙 같은 것들을 다 없애려고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요즘 경찰 기술은 먼지 하나에서도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는 또 하나 중요한 점을 잊었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작은 행동이 경찰이 두 사람의 행동 경로를 완벽하게 확정짓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미첼은 이 모든 처리를 차분히 끝낸 뒤 4월 12일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오드리가 원래 싱가포르로 돌아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 실종되면 그의 계획은 절반은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수익자로서 자신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CPF를 찾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첼은 경찰을 너무 쉽게 받고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 쪽에서는 첨단 기술과 정통적인 형사기법으로 짜여진 거대한 그물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4월 10일 아침, 사건이 일어난 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 트럭 운전사가 그 외진 주차장에서 형체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은 없었고 사건 현장이 어수선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페인 경찰이 이를 단순한 폭력 사건으로 오해하고 조사 방향이 잠시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 오드리의 가족들은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4월 12일 동생은 누나를 데리러 공항으로 갔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항공사에 문의해보니 오드리는 아예 비행기에 타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무슨 일이 생긴 거였죠. 가족들은 서둘러 싱가포르 외교부에 연락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공조에 대한 통보는 곧 국제형사경찰기구를 통해 스페인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오드리의 정보와 그 이름 없는 여성 시신을 대조해봤고 둘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4월 17일 오드리의 남동생이 스페인으로 날아왔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직접 눈으로 누나가 당한 일을 확인하는 순간 고통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살인범이 너무나 잔인했고 어떻게 해야 사람의 일을 그렇게 부러뜨릴 수 있는지 상상도 안 된다고요.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자 사건의 성격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극악한 국제적인 계획살인, 스페인 민정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오드리의 휴대전화부터 추적했고 거기서 바로 미첼이 튀어났습니다. 곧 중요한 단서가 하나 떠올랐는데 4월 9일 밤 오드리와 미첼의 휴대전화 신호가 사건이 벌어진 그 황량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겹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호를 따라가 보니 경찰은 미첼이 빌렸던 그 닛산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GPS 기록과 길가 곳곳의 CCTV 영상이 그날 밤 자동차가 달린 기묘한 동선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미첼은 자신이 묵던 호텔에서 출발해 오드리의 호텔로 가서 그녀를 태운 뒤 150km를 달려 사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 18분간 차를 세워두었다가 다시 차를 몰아 자기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직접적인 증거는 그 변두리 숲이 바로 범행이 시작된 첫 현장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진흙바닥에서 아주 또렷한 운동화 발자국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발자국은 유럽 기준 48.5 사이즈였고
키 188cm인 미첼에게 꼭 맞는 말 그대로 딱 맞게 찍힌 발자국이었습니다. 4월 16일 경찰은 미첼이 머물고 있던 호텔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때도 그는 아마 돈을 어떻게 타낼지 머릿속으로 한창 계산을 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방에서는 수많은 물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천 유로의 현금과 1000 싱가포르 달러, 원래라면 오드리에게 있어야 할 휴대전화, 그리고 1000 싱가포르 달러가 넘는 한정판 운동화 한 켤레. 그 운동화의 사이즈는 48.5였고 미창 무늬는 현장에서 발견된 그 발자국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증거의 고리가 깔끔하게 닫혔습니다. 신문을 받으면서 미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체포된 이후 법정에까지 가면서도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대신 말을 했습니다. 법의학 검사의 보고서가 또 한 번 결정적인 증거를 던졌습니다. 오드리의 속옷과 민감한 부위에서 미첼의 DNA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그날 밤 가까운 접촉을 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보고서에서 또 다른 남자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건에는 작은 의문이 남게 되긴 했지만 미첼이 주범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사건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돈을 노린 이미 계획된 살인이었고 검찰은 곧바로 미첼을 살인죄로 기소했습니다. 만약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20년에서 25년 사이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 중 미첼에 대한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졌습니다. 그의 우크라이나 전 여자친구가 증언에 나섰는데 미첼이 공격적이며 자신이 가진 결함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오드리의 유해는 가족들에 의해 싱가포르로 옹구되어 장례를 치르게 되었고 이때 작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한 여성이 달려와 통곡하며 자신도 미첼에게 돈과 성적 착취를 당할 뻔했으며 심지어 자신도 위험에 처할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로써 미첼은 이제 더 이상 엘리트라는 가면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여성을 속여 돈을 빼앗고 감정을 조종하며 자신만의 욕망을 채우는 포식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천천히 스페인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사이 스페인 경찰은 그를 싱가포르로 송환하려고 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에 오드리의 가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살인죄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 때문에 스페인 법원은 유럽 인권협약에 따라 그가 싱가포르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스페인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는 미첼이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현재 미첼은 스페인 감옥에 수감되어 마지막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드리라는 그렇게 아름다운 생명이 이렇게 사라졌고 하나의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미첼은 강한 남자의 외피 속에 숨은 겁쟁이였으며 비록 자신의 생명은 보존했지만 이제 다른 나라의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아직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던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새해 이후의 축제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전용차 기사와 한 교사가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그들의 시신은 사건 발생 며칠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중 살인 사건은 싱가포르 사회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가장 악명 높은 이중 살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빠르게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여러 변수가 얽힌 가운데 진정한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2002년으로 돌아가 그 잔혹한 이중 살인 사건을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 남단에 위치해 있으며 말라카 해협과 싱가포르 해협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싱가포르는 전 세계 항공 및 해운의 중요한 허브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싱가포르는 급속히 성장하여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제한된 토지 자원으로 인해 싱가포르는 금싸라기 땅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습니다. 2002년 1월 8일, 이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유명한 건물인 오차드 타워의 7층 주차장에서 경비원 모하메드 야쿠브는 평소처럼 자신의 구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은색 승용차 옆을 느긋하게 지나가던 중
코를 찌르는 악취가 차 안에서 풍겨나와 그를 메스껍게 만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나 역겨웠고 닭고기나 생선이 썩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야쿠브의 머릿속에 범죄 영화에서 보았던 범인이 시신을 숨기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둘러싼 후 몇 명의 경찰관이 코와 입을 가리고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차량 내부의 모습은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습니다. 뒷좌석은 이미 철거되어 있었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버드나무로 짠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온몸에 멍이 들고 이미 부패가 시작된 남성의 시신이 들어 있었고 구더기가 여기저기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트렁크에서도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담요와 철사로 꽁꽁 묶여 있었고 얇은 끈이 달린 상의만 걸친 채 두 겹의 비닐봉지로 머리가 감싸져 있었으며 목에는 여러 겹의 넥타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기이한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이는 명백히 잔혹한 이중 살인 사건임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남성의 사망 원인은 후두골 골절로 인한 질식사로 생전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의 사망 원인은 기계적 질식사였으며 그녀의 몸에는 상처가 비교적 적었으나 머리 부분에는 큰 멍이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발견된 개인 물품과 신분증을 통해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46세의 싱가포르인 코나인 구안으로 기혼자였으며 세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와의 관계가 매우 나빴고 두 사람은 이미 한동안 별거 중이었습니다. 한편 여성의 신원은 오랫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으나 사건 발생 10개월 후 확인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지 란으로 29세의 교사였습니다. 그녀는 2001년 10월에 싱가포르로 와서 교직에 종사했으며 그녀 역시 기혼자였고 중국에 8살 된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국적, 직업, 나이 등 모든 면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이 두 사람이 어째서 동시에 공격을 당하고 같은 차 안에 버려졌을까요?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서 누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해 사건을 조속히 해결하고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고자 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한 인물이 경찰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국인 마이클 맥크리어였습니다. 감시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사건 발생 4일 전 마이클이 차량을 주차장에 두고 간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마이클은 꽤나 이름이 알려진 인물로 피해자 나이구안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우 잘 통했고 둘 사이의 관계는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친한 친구라면 끔찍한 살인사건에 휘말릴 이유가 없겠지만 현재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 직면한 경찰은 마이클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중요한 인물의 과거를 알아보는 것이 이후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이클 맥크리어는 1958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리가 비상했지만 학업에는 별로 흥미가 없었고 교사와 부모의 눈에는 문제아로 보였습니다. 그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중퇴했습니다. 중퇴 후 이웃과 친척들은 그가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당시 22살이었던 그는 단 9개월 만에 한 금융회사에서 120만 파운드, 약 210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창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언론에서 노팅엄의 백만장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후 그는 금융계에서 더욱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전형적인 성공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영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뛰어난 사업 감각을 발휘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심지어 외국인 생존 키트라는 베스트셀러 책을 출판하여 비즈니스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마이클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뛰어난 신체 조건도 자랑했습니다. 그는 권투를 사랑했고 비록 아마추어 선수였지만 오랜 훈련으로 인해 건장한 체격과 뛰어난 풍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력적인 남성으로서 그는 많은 이성들의 주목을 받았었죠. 1990년대 마이클은 싱가포르에서 재정고문으로 일하던 중 호주 출신의 브루네타 스토코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곧 결혼에 이르렀고 4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싱가포르 발모럴 파크에 대형 수영장이 있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는 수영장에서 파티를 여는 것을 즐겼습니다. 이 파티는 종종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이는 인근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웃들은 자주 스토코에게 불만을 제기했으며 특히 수영장 파티에는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았고 마이클은 아내의 감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매일 파티에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스토코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결국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호주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마이클은 더욱 거리낌 없이 매일 미녀들을 끼고 호화롭게 생활하며 자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가 나이구안과 만나게 된 것도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이구안은 한때 전자회사의 사장으로 수입이 상당하여 자동차 4대를 번갈아가며 탈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회사가 파산하면서 그는 생계를 위해 한 애완동물 식품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사장에서 직원으로 전락한 상황에 나이구안은 내심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1992년 그는 다시 창업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타격을 입어 모든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18,000 싱가포르 달러, 약 1,8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1997년 벤츠 E250 택시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나이구안은 뛰어난 운전 실력으로 50명의 경쟁자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어 정식으로 벤츠 기사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운전 실력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말솜씨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았고 그 결과 회사에서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이클과 나이구안이 처음 만난 것도 한 번의 택시 탑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참 흥미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구안의 택시에 한 번 탑승한 후 그에게 특별한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나이구안의 운전 실력과 대화 솜씨를 매우 높이 평가했고 반년이 지난 후 나이구안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로 직접 고용했습니다. 마이클은 나이구안에게 매우 잘해줬으며 높은 월급과 함께 매달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했고 심지어 수십만 달러 상당의 고급 차량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는 고용관계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2001년 나이구안이 아내와 별거한 후 중국인 교사 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마이클도 사랑을 찾아 나섰고 바에서 일하던 오드리 옹 페이링을 만나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며 약혼까지 했고 이제 재혼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절친도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흔쾌히 그들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해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수영장이 있는 호화 아파트에서 매일 술을 마시고 대화하며 파티를 즐겼습니다. 만약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이렇게 자유로운 생활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고 나이구안과 수지는 목숨을 잃었으며 마이클과 페이링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찰은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마이클의 아파트로 사람을 찾으러 가고 다른 한 팀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방은 엉망진창으로 누군가 거주했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팀의 경찰이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알고 보니 1월 5일에 이미 마이클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런던으로 여행을 떠났고 당분간 돌아올 계획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점에 갑자기 해외로 떠난 것은 혹시 범행 후 도주를 시도한 것은 아닐까요? 경찰은 마이클의 가족과 친구들을 상대로 더욱 철저하게 조사하며 그가 출국 전 어떤 수상한 행동을 보였었는지 확인했습니다. 2명의 증인이 등장하면서 사건은 중대한 돌파구를 맞이했습니다. 한 명은 젬마라는 여성으로 그녀는 경찰에게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나이구안을 해친 사람은 바로 마이클입니다. 당시 그가 저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모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부적인 질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젬마는 한때 마이클의 개인 비서였고 동시에 페이링의 절친이었습니다. 젬마가 두 사람의 중매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3일 오후 6시 페이링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매우 흥분된 상태로 즉시 집으로 와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이구안이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이 창백하며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침실에 갇혀 있었고 마이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저를 위협했으며
시신 처리를 도와달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페이링은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먼저 집을 떠났습니다. 자정 무렵 다시 돌아왔을 때 수지의 머리에는 두 겹의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목은 넥타이로 감겨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시신을 담요와 침대 시트로 감싸고 철사로 고정했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바다에 버리기로 상의한 후 상자에 넣고 물에 가라앉도록 덤벨을 함께 넣었습니다. 1월 4일 새벽 4시 도시는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틈타 두구의 시신을 아래로 옮겨 차에 실었습니다. 이후 바다로 향했지만 해안선을 따라 몇 시간 동안 적절한 장소를 찾고자 했으나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해가 떠오르고 해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 더 이상 시신을 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먼저 떠났고 그 이후의 일은 잘 모릅니다. 또 다른 증인인 어거스틴은 경찰에게 다음 이야기를 보충해 주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1월 4일 정오 마이클이 제게 시신을 녹이기 위해 진한 황산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한 양의 진한 황산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표백제, 고무장갑, 스펀지, 페인트 등을 가지고 아파트로 가서 벽과 바닥에 남아있는 붉은 자국을 지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 두 명의 증인은 마이클의 위협을 받아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증언이 확인된 후 경찰은 즉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인근 거리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조사했고 마이클과 페이링의 이동 경로가 증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으나 이미 그들은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장기간의 추적 과정에서 이 끔찍한 사건들은 싱가포르 전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5개월 후 마이클과 페이링은 호주 멜버른에서 현지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런던에서 잠시 몸을 숨긴 후 마이클의 아내 스토코의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상상해 보시죠. 마이클이 애인을 데리고 아내의 집에 숨으려 했으니 그 장면이 얼마나 어색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커는 당연히 매우 화가 났습니다. 이후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이 그 여자를 데리고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마이클을 몹시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커는 남편을 변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사업가라면 살인사건에 연루될 리 없으며 그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마이클은 전과 기록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라고도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사실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게다가 페이링은 이미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먼저 자백을 했습니다. 2002년 11월 10일 페이링은 성공적으로 싱가포르로 송환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사건 당일 밤의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2002년 1월 2일 전통 명절인 신정이 막 지나고 마이클, 페이링, 나이구안, 수지 네 사람은 아파트에서 파티를 열고 샴페인을 마시며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나이구안은 방금 받은 연말 보너스에 기분이 좋아져서 자제력을 잃고 페이링에게 침을 뱉으며 그녀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창녀일 뿐이야. 라고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연인이 모욕당하자 옆에 있던 마이클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구안은 술에 취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완전히 격분한 마이클은 나이구안을 벽에 밀치고 그의 얼굴에 강력한 주먹을 날렸습니다. 주먹을 맞은 나이구안은 화가 치밀어 올라 너 뭐야? 감히 나를 때려? 우리 부모님도 나를 때린 적 없어. 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집어들어 던졌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꽃병을 깨뜨려 그 조각을 들고 마이클을 위협하며 오늘은 너 아니면 내가 죽는다는 기세로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마이클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권투와 태권도를 모두 수련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이클은 단 한 번의 발차기로 나이구안을 넘어뜨렸습니다. 이어서 그는 전문 권투 선수처럼 팔로 나이구안의 목을 조르며 얼굴을 연속으로 때렸습니다. 나이구안은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목뼈가 부러지면서 46세의 이 운전사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세 사람은 그가 단지 기절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지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마이클을 위협하며 그만두게 하려고 했지만 당연히 마이클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이 무심코 주먹을 휘두르자 수지는 바로 쓰러졌습니다. 페이링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당시 술에 취해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술의 영향으로 그녀는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마이클은 술에서 깨어났고 그의 절친이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나이구안의 몸은 차갑고 다리는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으며 얼굴은 창백하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마이클은 자신이 방금 저지른 일을 떠올렸습니다. 마이클은 페이링을 깨워 두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을 깨달은 마이클은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신 수지를 침실에 가두고 나이구안이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돈이 부족하지 않았지만 돈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더 있으면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지가 협조를 거부하자 분노한 마이클은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차서 수지를 기절시켰습니다. 1월 3일 자정, 이성을 잃은 마이클은 수지라는 목격자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지의 머리에 2개의 비닐봉지를 씌우고 넥타이로 고정했습니다. 수지는 고통스러운 몸부림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마이클은 시신을 바다에 버리거나 산산조각 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버릴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황산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마이클은 시신을 차에 실어 오차드 타워 7층 주차장에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발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그때쯤이면 이미 싱가포르를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1월 5일 두 사람은 무사히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페이링은 사건 경위를 모두 진술한 후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03년 2월 8일 그녀는 2건의 증거인멸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페이링이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사건 당시의 여러 세부 사항을 제공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마이클의 송환 및 체포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감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페이링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페이링이 조사를 협조한 이유는 오직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사건 발생 후 마이클을 신고하지 않고 함께 도주한 점을 들어 그녀의 행동은 비열하고 극도로 냉혹했으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링의 결말이 정해졌다면 마이클의 상황은 어떨까요? 두 사람은 함께 체포되었지만 마이클은 싱가포르로 송환되지 않고 호주에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교도소에 계속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기소된 혐의는 살인죄였으며 싱가포르로 송환될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1985년 완전히 사형을 폐지한 이후 범죄자를 사형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송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그 나라에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마이클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호주 측에 약속했고 2002년 11월 16일에 송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쉽게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송환 승인이 난 후 3년 동안 온갖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싱가포르로의 송환을 거부하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4번째이자 마지막 항소가 호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마이클은 극심한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로 인해 호주 경찰은 그가 자살을 시도할까 걱정하며 2주 동안 특수 보호복을 입혔습니다. 그들이 관할하는 국가에서 그가 목숨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05년 9월 17일 마이클은 싱가포르 SQ228 항공편에 탑승했습니다. 이 잔혹한 도망자는 마침내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밤 9시 30분 그는 싱가포르에 도착했으며 7시간에 걸친 비행 동안 손이 경찰에게 속박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25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2차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법정에서 명백한 증언과 증거를 마주한 48세의 마이클은 자신이 더 이상 피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자신이 나이구안과 수지를 해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제공한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살인 혐의를 과실치사로 감형했으며 그 결과 그는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6월 29일 마이클은 2건의 과실치사죄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시신 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4년이 추가되어 총 2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형 판사가 그가 호주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이클은 호주 감옥에서 3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형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일찍 싱가포르로 돌아와 자수하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이 겨우 24년형이라는 점, 설령 구금된 3년을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가벼운 처벌이라는 점에서 싱가포르의 많은 시민들은 불만을 표했습니다. 다들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 본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며 관대한 처리를 요청하는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자주 느낀다고 주장했습니다. 1998년 나이구안과 처음 만난 이후 그들은 좋은 친구였고 사건 당일 나이구안이 먼저 페이링을 모욕했기 때문에 자신이 술에 취해 참지 못하고 손을 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싸움이 일어나기 전 금지 약물도 흡입했으며 알코올과 약물의 이중 영향으로 당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변명했습니다. 마이클의 변호사도 변론을 통해 나이구안의 불행한 죽음은 사실 마이클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마이클은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낀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여 나이구안을 살리려고 했다고 변호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두 건의 과실치사죄를 합산하여 단일 형량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질문했습니다. 두 명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피고인은 단 한 번의 처벌만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의 좋은 친구, 형제가 죽어가고 있다면, 당신이 마이클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호사는 저라면 구급차를 부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이를 반박하며 맞습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성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은 오로지 자신이 오랜 감옥 생활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나이구안 씨는 단순한 말다툼 때문에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는데 이는 매우 잔인한 일입니다. 또한 수지 씨는 원래 살아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녀에게 아무런 연민도 보이지 않았고 재산의 위치를 알아낸 후 그녀를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몇몇 판사들은 마이클의 항소에 대해 형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이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는 16년만 복역하고 출소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2세의 통신기술자인 린지아송은 중국에 있는 수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매주 아내가 자신과 아이들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2001년 12월 29일 그가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수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10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싱가포르 경찰이 그를 찾아와 심하게 훼손된 여성의 시신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DNA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아내와 영원히 이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구안의 가족들도 경찰에 의해 시신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시신에 있는 문신을 통해 나이구안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은 두 가정,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가정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범인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로 인한 깊은 상처는 오직 시간이 지나야만 서서히 잊혀질 것입니다. 오차드 타워 이중살인 사건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되며 마이클의 성공적인 송환은 중요한 사법적 성취일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부가 다른 사형 폐지 국가들과의 송환 협상에서 거둔 중요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싱가포르가 해외로 도주한 범죄자들을 신속히 처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돌아보면 마이클이 처음에 나이구안을 해친 것은 술에 취해 통제력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운 점은 그가 술에서 깬 후에도 전혀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수지를 더 심하게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여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잔혹함은 술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악의에서 나온 것일까요? 마이클이 술에서 깨어난 후의 행동은 그가 감추고 있던 무서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극의 원인은 결국 단순한 술자리에서의 짧은 말다툼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其实这几年一到深夜的时候吧，自己躺在床上回想这些种种事情的时候，特别难过，特别懊悔。在这里，我想郑重地对大家说一句对不起，我已经不再是过去的那个郭美美了，现在我是一个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1년 10월 18일 중국 최초의 왕홍 중 한 명인 궈메이메이가 다시 한번 법을 위반하여 투옥되었습니다. 중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그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중국판 상류층 여성인 궈메이메이에 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1년 6월 20일 중국 소셜 네트워킹 웨이보에 메이메이 베이비라는 닉네임을 한 소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녀의 20살 생일 선물은 무려 200만 위안, 하나로 약 3억 8,4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이었고 집 한쪽 벽에는 평균 5만 위안, 하나 약 960만 원 이상인 명품 핸드백이 가득했습니다. 최고급 피아노, 고급 차, 고급 저택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녀는 웨이보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사는 부자들을 부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류 사회의 삶을 기꺼이 공유하는 궈메이메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자신의 실제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炫富这种就是他们自己的说法吧。像我微博里面很多关注的朋友，人家每天也在拍呀，人家甚至拍的比我还要富啊，人家一个手表就400-500万了，仇富也好还是什么也好，可能每个人心态吧。 궈메이메이의 본명은 궈메이링으로 1991년 중국 호난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이메이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혼했고 메이메이는 어머니 고덩펑과 함께 살았습니다. 메이메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모녀는 선전시로 이사했고 고덩펑은 사업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메이메이의 아버지는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어머니는 남녀의 연애를 이어주는 곳을 운영하며 인간관계가 복잡했으며 메이메이의 큰 이모는 몸을 팔기 위한 사람들을 수용한 일로 감옥에 갔고 삼촌은 마약 매매와 불법 마약 흡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가족은 법을 무시하고 돈만 있으면 이 사회에서 이겼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미성년자의 마음에 미친 영향은 이어지는 여러 상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17살 때 여전히 고메이링이라고 불렸던 메이메이는 어머니가 항상 사랑에 빠져 자신을 돌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동펑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은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딸에게 서서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고급차에 앉아있는 사진으로 고메이메이는 어렸을 때부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동펑은 또한 딸이 연예계에 진출하는 인생계획을 세웠고 딸의 운명을 읽을 수 있는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이 딸의 이름을 메이메이로 바꾸면 나중에 큰일을 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승이 한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메이메이는 가족이 저지른 일들을 직접 모아 생생한 교육적 교훈을 주었습니다. 大家好，我叫郭美玲，我来自北京电影学院表演系。我为大家唱一首王菲的《旋木》。拥有华丽的外表和绚烂的灯光，我是匹旋转木马，身在这天堂。不管我能够为你有多长，至少能让你幻想与我飞翔。 그 후 메이메이는 베이징에 가서 다양한 오디션을 참가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그녀는 연예계 진출을 위해 성형까지 하면서 모든 수단을 썼지만 그녀의 사업은 아무런 발전도 없었습니다. 18살 때 10만 위안, 한화 약 1,900만 원이 넘는 시계와 빨간색 미니쿠퍼 차를 잇따라 받은 메이메이는 무명 소녀에서 부자로 돌변했습니다. 그 후 웨이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의 생활은 럭셔리했습니다. 20살 생일 때 메이메이는 마세라티 한 대뿐만 아니라 람보르기니 한 대도 받았습니다. 메이메이는 자신이 보여주는 상류사의 생활은 부를 과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웨이보에 오랜만에 람보르기니를 타보는데 람보르기니보다 나의 마세라티가 더 나은 것 같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쯤 네티즌은 메이메이가 이 많은 돈을 어린 나이에 어떻게 벌었는지만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사회적 관심을 불어일으켰고 당시 공입사업에도 쓰라린 피해를 주었습니다. 2011년 5월 메이메이의 웨이보 인증은 갑자기 배우에서
중국 적십자사 상업 총경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인증은 본인이 웨이보에 정보를 올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 메이메이는 자신을 엘리트 계층이라는 꼬리표도 달았습니다. 오직 20살의 소녀이지만 슈퍼카, 럭셔리한 생활, 자선단체, 리더십 클래스, 일련에 주목할 만한 행동을 한 메이메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신은 20살 재벌 2세입니까? 아니면 20살의 부자를 찾았습니까? 이 인증은 또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슨 내막이 있습니까? 국민의 성금으로 사익을 취하는 건 아닙니까? 라는 댓글이 많았지만 메이메이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악명을 뒤집어 쓰고 데뷔를 선언했습니다. 메이메이는 2011년 8월 웨이보에서 싱글 팅커벨 걸을 발표했습니다. 메이메이의 웨이보 친구 목록에 거창장 RC라는 아이디가 있었는데 거창장은 당시 중국 적십자사 부총재였고 RC는 적십자 레드크로스의 약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거라는 성을 가졌으니 아버지와 딸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거창장은 메이메이를 모른다며 오직 아들만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거창장은 웨이보에 등록한 적이 없다고 많은 이들이 증언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창장 RC라는 계정은 웨이보를 탈퇴했고 적십자사는 메이메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으며 신분을 위조한 혐의로 메이메이를 신고했습니다. 그 후 메이메이는 적십자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해명글을 올렸고 웨이보는 인증심사에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럼 자선단체를 이용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었다면 메이메이의 경제적 출처는 어디일까요? 사람들의 많은 지르에 거덩펑은 메이메이와 한 토크쇼에 출연했습니다. 토크쇼에서 거덩펑은 사업 초기의 주식으로 몇 달 만에 500만 위안, 약 9억 6천만 원을 벌었고 선전에 집 2채도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메이는 엄마의 합작 파트너들이 자기를 총회에서 미니쿠퍼를 제외한 고급 차들과 시계를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메이가 말한 합작 파트너 중에 왕준이라는 선전에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메이메이는 그를 의부라고 하지만 사실 그와 메이메이는 연인 관계였고 나이차가 많이 나서 의부라고 했습니다. 왕진의 씀씀이는 호탕했습니다. 수양딸 메이메이 생일에 200만 위안, 약 3억 8,400만 원의 마세라티를 선물했고 그의 명의로 된 람보르기니도 몰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인터넷에 노출되자 메이메이 모녀가 어렵게 쌓아 올린 이미지가 무너지자 거덩평은 왕쥐는 메이메이의 생부이기 때문에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욕설이 쏟아지고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은 왕쥐도 그녀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2013년 메이메이는 다양한 인맥으로 영화를 찍었지만 영화들의 퀄리티는 좋지 않았고 평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메이메이는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는 한편 자신의 작업실을 만들고 각지에서 상업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경찰의 통보로 메이메이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메이메이는 인터넷에 홍보로 몸값을 올리고 부유한 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몸을 팔려고 한 것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소문에 따르면 메이메이와 하룻밤을 지내는 비용은 3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하나로 약 576만 원에서 960만 원이었습니다. 메이메이의 조수는 메이메이가 늘 자신을 데리고 외지에서 공연하는데 그날 저녁에 메이메이는 항상 초대인과 한방을 쓰고 다음날 짐 정리를 할 때마다 뭉친 현금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메이메이의 사생활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주 다른 남자를 데리고 집에 와서 밤을 지냈고 그중 외국 남자가 대부분이었으며 메이메이는 부유한 중국 남성과 잘생긴 외국 남성을 찾았습니다. 또한 메이메이는 조수에게 자신이 상대했던 남성의 수를 통계하라고도 했습니다. 메이메이의 의부였던 왕쥐는 금융범죄로 체포된 후 경찰의 신문에서 메이메이와의 관계도 자백했습니다. 메이메이가 돈이 필요할 때 베이징에서 선전으로 날아와 왕진과 하룻밤을 보내고 왕쥐는 한 번에 5만 위안, 하나로 약 960만 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왕쥐는 메이메이만큼 허영심이 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었고 마세라티도 자신한테 강제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2011년 왕쥐는 적십자사와 관련 있는 친구의 가계 소역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을 안 메이메이는 자신이 CEO가 되고 싶다고 해서 왕쥐는 동의했습니다. CEO가 된 메이메이는 허영심의 웨이보 인증을 적십자사와 관련된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녀의 이 행동은 적십자사에 심각한 신뢰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성인이 된 메이메이는 자신의 몸을 팔아 물질적인 만족을 얻기 시작했으며
웨이보에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명원이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기록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재물을 긁어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이징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지노를 운영하며 여러 사람을 조직해 불법 도박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거액의 도박 자금을 챙겼습니다. 2014년 7월 9일 카지노는 경찰에 적발되었고 메이메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9년 오랜 기간의 개조를 거쳐 출소한 메이메이는 웨이보 닉네임을 고 메이메이 노력으로 바꿨습니다. 출소 2달 후 메이메이는 웨이보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첫 글을 올렸습니다. 2019년 12월 메이메이는 웨이보의 공개 사과 영상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메이메이는 과거의 이미지와 다르고 진심을 담은 태도로 대중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롱과 격려가 뒤섞인 댓글들이었지만 이번 사과는 그녀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0년 초 그녀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시도했으나 수익이 너무 적어 곧 문을 닫았고 그 후 라이브 스트리밍 업계에 진출했지만 인기도 적고 수익도 적어 다시 그만두었습니다. 메이메이는 가끔 웨이보에 자신을 위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중 베이징에 소유한 한 채 부동산 가치가 수감 동안 300만 위안, 약 5억 7,600만 원으로 상승했다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여전히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메이는 어떻게 해야 이익을 볼 수 있을까요? 2020년 8월 메이메이는 황징유이라는 배우와 실시간 검색어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메이메이는 장문을 통해 자신이 감옥에 가기 3개월 전 황징유와 연인 사이였으며 당시 핫하지 않은 황징유에게 집세까지 내주었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버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황징유 측 변호사는 경고장을 보내자 메이메이는 공개 사과에서 두 사람은 아는 사이일 뿐 연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연예계 스캔들에 관심이 많았고 이 사건에 엄청난 트래픽이 몰려왔으며 메이메이를 지지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녀는 1년 전 울며 사과한 메이메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니 다시 일어나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으로 계속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메이메이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이메이는 성형수술을 통해 살을 빼고 나서 성형 고문으로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병원을 추천하고 자문 비용을 받았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자 옛날에 자랑하기 좋아하는 메이메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웨이보에는 고급차, 에르메스, 럭셔리 시계, 액세서리 등등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기 위해 그녀는 웨이보에 내가 또 이름을 바꿨어.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고 메이메이가 아닌 고첸 씨로 이름을 바꿨으니 모두가 적응하기를 바라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메이메이는 연예계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DJ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웨이보 글에 잃어버린 5년을 채우는 새해 선물이라고 올리면서 롤스로이스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메이메이는 롤스로이스는 뽐내는 건 아니다라며 쇼에 출연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려고 억지로 페르소나를 설정한 것이죠. 예를 들어 창사 공연을 갔다가 집 한 채를 구매했다며 웨이보에 올리고 댓글로 돈이 얼마 안 된다. 고작 200만 위안, 약 3억 8천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했고 댓글에서 조롱한 글이 있었는데 내 월 수입이 60만 위안, 약 1억 1천만 원인데 넌 뭐냐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부와 노력을 보여주는 모습이 그녀에게 귀속되어 아름다운 독립적인 여성의 페르소나가 성립되고 그녀를 옹호하는 댓글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메이메이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올린 글들은 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올린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가 후회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메이메이는 웨이보에 다이어트 상담하고 싶으면 친구 추가라고 광고를 올렸습니다. 웨이보는 단지 메이메이의 노력을 보여주고 부를 과시하는 장소였고 그녀의 위챗이 진정한 비즈니스의 전쟁터였습니다. 메이메이는 이 다이어트용 캔디 한 팩을 다 먹지도 않았는데 무려 7kg의 살이 빠졌고 이 캔디만으로 몸매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을 본 후 메이메이를 신뢰하는 많은 사람은 699위안, 약 13만 원짜리 캔디를 과감하게 주문했습니다. 메이메이는 돈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었으며 사람의 양심은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녀는 판매하는 다이어트 캔디에 불법으로 시부트라민 성분을 첨가했습니다. 시부트라민은 일종의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중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재료입니다. 메이메이가 금지 성분이 함유된 것을 알고도 판매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무지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2021년 3월 메이메이는 또다시 체포되었고 경찰은 5천만 위안 약 96억 원이 넘는 유해 다이어트 제품을 압수했습니다. 2021년 10월 18일 메이메이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0만 위안 약 3,84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합니다. 빠른 체중 감량 제품은 모두 허위 홍보 및 사기이며 이러한 제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을 줄이고 살을 빼는 데는 지름길이 없으므로 약을 먹는 것은 취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20살에 몸을 팔아 유명세를 탔고 24살에 도박장을 차리고 감옥에 들어갔으며 30살에 금지 약물을 팔아 또 체포된 메이메이는 왜 이렇게 많은 악행을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녀의 출신 가족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가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어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가 잘못된 길을 택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은 한 사람의 기점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종점을 결정합니다. 메이메이 자신도 가족의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비록 수년간의 교육 개조를 거쳤지만 여전히 그녀의 행동과 심리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 극도로 신경을 썼으며 또 자신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습니다. 대다수 돈을 벌기 위해 평생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은 법률에 적혀 있다라는 말을 알지만 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존엄과 양심을 더 지키려 할 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